하느라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아까 뒤에 앉아있는데 엄청 졸리던데. 예. 제가 평소에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오는 길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잘 것 같아서. 예. 사실 아마 그 연자 중에 저만 지방에서 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다 아산병원 분들하고 이제 서울 인근 분들이신데 저만 우리 이재호 교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제 전공은 그 의료정보학은 아니고요. 그 임상양리학이라고 신약 개발하는 파트입니다. 좀 생소한 분야인데요. 이쪽이 그 의사들이 그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 진로 선택할 때 소위 이제 기초의학 파트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대부분 이제 임상 파트로 가는데 기초의학, 보통 양리학 교실이죠. 양리학 교실 남았을 때 양리학 교실에 기초양리와 임상양리. 기초양리에서는 쥐 가지고 약의 효능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걸 평가하는 분야가 기초양리학이고, 임상양리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 병원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임상시험센터도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 많이 젊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의료정보학을 뭐라고 해야 할지 이게 슬라이드 준비하다 보니까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의료정보학과 신약개발 이걸 연결시키라는데 도대체 의료정보학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때 이제 막 PC통신을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이런 때 생각해 보면 PC통신, 막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전혀 모르시죠? 예, 모르신 분 제가 보면 반절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막 01410 하고 전화번호 누르면 부모님들이 너 때문에 집이 전화가 안 된다고 난리가 났었죠. 예.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PC통신 한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보를 얻어온 거잖아요. 뭐 하이텔 가서 이제 게시글 읽고 하는 게. 그때가 어떻게 보면 IT를 기반으로 한 정보,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한 IMF 터질 때쯤이요. IMF가 우리 97년에 왔으니까 그때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 때문이죠. 예, 우리 스타크래프트가 전국에 보급되면서 전국에 이제 게임방 열풍과 함께 인터넷이 싹 깔렸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분야에 인터넷이 들어왔습니다. 그 수강 신청도 이제 제가 대학교 때 갔더니 수강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선배들은 인터넷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좀 50대, 40대 후반, 50대 이쯤만 돼도 인터넷이 없는 상태에서 막 수강 신청하고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는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검색도 그때는 구글이 이제 막 생길동 말동 하는 시절이잖아요. 예. 도대체 어떻게 서류를 검색해서 했는지 그게 다 정보인데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정보학 이런 개념이 현대와 같이 된 거는 인터넷 발달하고 할 때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은 거죠. 한 20년이 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이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이 된 게 2000년 이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학문이 만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 정보학과 신약 개발인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순서입니다. 굳이 불 끄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 얼마나 저 좀 불 켜주십시오. 예. 예, 졸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의료 정보학이 신약 개발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그걸 살펴보고 신약 개발 자체를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IT 기반으로 많은 사고방식이 돌아갈 것 같고요. 예. 대충 이제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가 이런 걸 알려주셨는데 대부분 IT 기반이시고 이제 연구 간호사분도 계시고 의사분도 계시긴 한데 되게 적은 숫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신약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신약 개발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잠깐 설명드리고요. 의료 정보학을 어떻게 신약 개발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 글로벌 신약 개발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죠. 이게 이제 펀메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다 이 사이트를 접속해 보셨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제 연구원 중에 이제 IT 쪽 전공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요. 펀메드를 한 번도 접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물어봤는데 너 이게 아냐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제 밑에서 지금 2년째 있는데 펀메드를 모르고 있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 안 가르쳐도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T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들 학사, 석사, 박사 하고 이제 뭐 병원에 와가지고 일하시잖아요. 이쪽 의료 정보와 뭐 아니면 또는 이제 임상 시험, 신약 개발에 정보를 한번 접하겠다 딱 뛰어들었는데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막 개발한다고 하고 있어요. 의학 쪽에서 도대체 뭐 하는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예. 이 정도는 뭐 구글 찾아보면 널려있고 그래가지고 다 알 줄 알았더니 항상 본인이 지금까지 배운 본인이 학사 때, 석사 때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를 소위 풀어먹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상 전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관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의학하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들어가고 있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맨날 들어가죠 이거를. 그래서 논문 뭐 나오는지 검색하고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 치는데 요거 자체도 모르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IT 하시는 분들이 의학에 도메인 날리지 좀 확실히 좀 공부 좀 하셔라 라고 입니다. 사실은. 저도 역시 IT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IT에 계신 분들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펀메드라는 이 의학 논문을 서치하는 사이트에서 인포마틱스하고 드럭 디벨롭먼트 오늘 주제잖아요. 이 두 개를 키워드로 검색을 했더니 한 45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의료 정보학 하면은 영어로 메디칼 인포마틱스라고도 하고요. 뭐 헬스케어 인포마틱스라고도 하고 뭐 바이오 인포마틱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최소화 뭐 단어가 추가되면 추가해서 검색어 줄어드니까는 그냥 인포마틱스로 한정을 지어봤습니다. 이제 인포마틱스하고 드럭 디벨롭먼트 했더니 450개 정도가 검색이 됐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레이저 포인터가 요건가? 오, 잘못 눌렀네. 큰일 났다. 예, 됐습니다. 이쪽에 보면은요, 보이시죠? 화살표. 이게 이제 해당 연도당 출판된 논문 건수를 그래프로 보여준 건데요.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이 두 개가 점점 논문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됐는지를 보려고 쭉 제가 과거 거를 살펴봤습니다.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살펴봤더니 448번째 논문 바이오 메디컬 인포마틱스 퓨처 포 드럭 디벨롭먼트 이렇게 신약 개발의 미래다라고 아예 제목을 쓴 게 2002년에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나온 논문 이제 몇 개 있긴 한 5개 정도 더 있는데요. 여기는 뭔가 이제 막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유전자를 뭐 드럭 디벨롭에 활용할까 말까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논문이고 제목에 그렇게 뭐 신약 개발 이런 키워드가 안 들어가 있는데 2002년 때 이렇게 처음으로 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전 거 있을 수도 있는데 대략 2000년 이후에 뭔가 이런 인포마틱스 정보를 이용하면은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는 정보를 이용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인터넷 나온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럼 이제 가장 최근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과거로 한번 갔으니까 가장 최근을 보면은 FDA, 미국 FDA에서 요런 그 말이 있습니다. 리얼 월드 데이터. 요즘 많이 나오죠. 리얼 월드 데이터. 리얼 월드 데이터가 신약 개발, 드럭 디벨롭먼트에서 역할이 점점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리얼 월드 데이터는 뭐냐? 이제 병원에 있는 의료 정보, EMR에 있는 정보도 얘기하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정보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사람 헬스 데이터들을 얘기한다라고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얼월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이런 것들 지금 FDA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한 2년 정도 됐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정식으로 이런 발간을 했습니다. 리얼월드 에비던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발행을 했고요. 여기에 이런 리얼월드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임상시험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이런 것들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의약품 허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IT 계신 분들은 제 연구원들 기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연구원들 보니까는 IT 개발을 항상 잘하죠. 이제 막 뭐 프로블럼 주면 막 뭐 프로그램 코딩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코딩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저희 같이 신약 개발하는 쪽으로 배운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가이드라인을 먼저 찾습니다. 법을 찾고 가이드라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뭔가를 준비합니다. 이제 의료 쪽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에 이런 법, 규정, 이런 제한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지 않고 뭔가를 막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컷 에너지를 쓰고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뭔가 일을 하시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찾아보시라. FDA, 유럽, EMA 이런 데 가면은 어지간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잖아요. 이미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임상시험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거 쭉 예시가 이미 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뭔가 IT를 개발하시거나 연구를 하시면은 훨씬 편리하십니다. 본인이 막 고민할 게 이미 다 써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다국적 기업이죠. 예,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최근 뉴스로 신약 개발의 관건을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또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이 대회에 참여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샬 파텔 박사, 뭐 이분이 이제 주한 영국 대사관 게러스 데이비스라는 분이 뭐 이렇게 초청하신 것 같은데, 미샬 파텔 박사는 매일 수백만 명의 환자로부터 생성되는 리얼 월드 데이터는 임상시험을 디자인하고 적절한 환자를 모집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표준 임상시험을 보완하는 등 뭐 이렇게 도움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얼월드 데이터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한 줄로 그냥 쫙 써 있는 겁니다. 사실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디자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환자를 모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표준, 이미 임상시험 한 거에 대해서 뭔가 보완하는 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 나와 있는 리얼월드 데이터, 현재 가지고 있는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지고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3가지입니다. 사실 이거 계속 기사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막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뒤쪽에 계속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요거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또 하나 기사에는 리얼월드 데이터로는 임상시험에 15%만 재현이 가능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마에 보고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얼월드 데이터, 요걸로 임상시험을 뭔가 다 대체할 것 같다라고 막 청사진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AI 가지고 하면 된다, 막 이렇게도 하는데, 현재 있는 리얼월드 데이터로는 뭔가 분석했을 때 임상시험을 한 15% 정도만 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를
완전히 신약 개발 대체한다 이 얘기를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이 있음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약에 대해서 신약 개발이니까 약이잖아요. 약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건 의사도 마찬가지. 환자 오면은 바로바로 처방하잖아요. 3분 진료하면서 환자 얼굴 볼 겨를도 없이 클릭합니다. 막 컴퓨터 클릭 들어가가지고 따다닥 약의 코드명 치면은 처방이 딱 들어가죠. 약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기회가 없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에서도 크게 신약 개발을 어떻게 신약이 뭔가, 신약 개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없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요. 약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약은 어떤 물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이걸 나왔는데요. 교과서에도 잘 안 나와 있고 위키에 이렇게 좀 돼 있길래 뭔가 물질이 있습니다. Any substance가 있습니다. Any substance. 근데 이 녀석이 뭔가 사람에서 피지올로직하거나 또는 사이콜로직하게 생리학적 또는 사이콜로직한 변화를 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변화가 템포러리합니다. 약은 일시적으로만 딱 효과가 있다가 다시 빠져줘요. 대부분. 근데 만약 이게 효과를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농약이 됩니다. 사람이 계속 반응을 일으키니까는 사람이나 동물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약은 뭔가 약을 먹었을 때 효과를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효과가 사라진다. 이게 기본 약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약은 뭐 주사로도 맞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입으로 먹죠. 그게 가장 편하니까요. 사람 입장에서는 입으로 먹는 게 가장 현대로서는 편합니다. 그래서 경구제 형태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약과 음식, 건강기능식품 이걸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약과 식품은 다르다라고 여기서도 이제 위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우선 다 안전한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약은 정해진 양 이상을 먹게 됐을 때 독성,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용법, 용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얼만큼 먹을 건지, 얼마나 자주 먹을 건지 이런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약입니다. 그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약은 물질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포메이션이 있는 게 약입니다. 인포메이션 단어가 갑자기 등장하죠. 사실 이건 제가 뭐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이게 벌써 한 10년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여기서 벌써 신약 개발할 때 인포메이션 이게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이게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약으로서는. 약은 인포메이션이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시거든요. 인포메이션. 약 자체는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인포메이션들. 그거 자체가 약의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인포메이션이 그럼 뭐냐? 우선 약동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마코카이네틱이라는 약동학이 있고요. 요거는 이 물질을 먹었을 때 이 물질이 몸 안에 얼마나 농도로 들어오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약을 먹게 되면요, 몸이 흡수를 해가지고 약물 농도가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빠져나갑니다. 간이나 콩팥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약을 먹고 하루 지나서 또 먹으면 또 농도가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게 약동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파마코다이내믹스, 이건 약력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약을 당연히 효과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은 흡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게 흡수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는가 이런 것들 다 쪼개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학적인 사고죠. 그 외에 이제 순수하게 환자가 이 약을 복용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보이는지 이것이 에피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는지 안전한지 이걸 보는 것을 세이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수많은 정보들의 집합체가 바로 약입니다. 이 정보의 정보. 근데 이 정보의 많은 부분이 이제 임상시험이라는 그 연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앞 시간에 이미 임상시험은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학적 에비던스가 어떤 게 강한가. 사실 그 임상시험,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을 얘기하죠. 그게 이제 상당히 가장 꼭대기쯤에 있습니다. 요거보다 더 위에 있는 거는 이런 임상시험 정보들을 다시 합쳐서 메타 분석한 것들을 또는 리뷰한 시스테마틱한 리뷰를 한 것들을 더 상위 개념으로 얘기하지만 하여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연구 중에 가장 상위에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 임상시험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뭐 코호트 스터디나 케이스 컨트롤 또는 크로스 섹셔널 이런 것이 옵저베이셔널 스터디 관찰 연구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리얼월드 데이터와 관계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이 어떻게 보면 동물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케이스 리포트 이런 게 위치하죠. 임상 시험과 리얼월드 데이터 그냥 그 기존에 있는 정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런 에비던스 레벨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신약을 창출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생약 또는 진균에서 물질을 추출하거나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 방식이죠. 우리 할머니들이 막 그 보약 다리고 막 한 걸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저는 저희 할머니께서 보약을 막 연탄불에 다리셨던 그런 모습을 어릴 때 보고 자라가지고요. 기억이 나는데, 깡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 서울 분들이셔가지고 또 그런 거 안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여간 뭔가 천연물 가지고 막 다리면은 그게 농축이 됩니다. 물에다가 천연물 넣고 다리잖아요. 그러면은 물질에 있는 뭔가 성분이 물로 나오면서 막 농축이 되죠, 되게. 그게 이제 과거에 뭔가 약을 만드는 기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됐고요. 지금 뭔가 이런 것들이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나오고 있죠. 반면에 이제 현재 약을 개발한다 하면은 보통 유전학, 분자생물학, 화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질을 합성을 합니다. 합성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현재 대부분의 약이고요. 최근에 뭐 생물의약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하여간 전반적으로는 이런 합성의약품의 개념으로 그 약이 개발이 됩니다. 이 약이 이제 만들 때 한 과정입니다. 이런 합성 뭔가 물질 애니 서브스탄스를 찾는 과정을 리드 컴파운드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앞에 단계죠. 뭔가 화학적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물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질 수천 개, 수만 개의 물질이 후보 물질이 나오면 거기에서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에피카시 효능이 있는가, 셀렉티비티가 있는지, 메커니즘이 어떤지 이런 것들 계속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걸 동물한테도 주고 뭐 세포한테도 주고 여러 다각도로 사람 이전에 많은 연구를 합니다. 이게 그 애니멀 테스트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들이에요. 기존에 약학대나 이런 데서 실험실에서 하던 방식 연구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물질이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약으로 개발하면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제약회사에서 이것을 영입해 가지고 그 신약 디벨롭먼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 동물 전 단계까지를 주로 이제 디스커버리 뭐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후의 단계들은 디벨롭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디스커버리 앤 디벨롭먼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에서 연구를 했으니까 이거를 사람에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요. 사람에서 보려면은 먼저 식약처 FDA의 IND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약이 지금까지 동물 실험, 먼 실험, 수많은 실험했더니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합니다라는 자료를 내는 거죠. 우선 안전해야 돼. 사람이 먹어도 문제가 없다. 그게 이제 IND라고 합니다. Investigational New Drug. 이걸로 허가를 받는 거죠. 연구용 신약으로 등록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허가를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으로 넘어오면 처음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먹여봐가지고 안전한지를 평가를 하고요. 1번은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거. 사람이 먹었을 때 안전하냐. 두 번째, 이 약을 먹으면은 몸에 흡수나 되냐.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요. 이 슬라이드에 보면 한 20명에서 100명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숫자는 수많은 자료마다 다릅니다. 꼭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대략 100명 이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람, 그것도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한가 이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리고 몸에도 흡수가 잘 된다, 이게 확인이 되면은 제2상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그걸 페이스 2, 제2상 임상시험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먹여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안전한가, 그리고 효과가 좀 보이는가, 이것을 살펴봅니다. 건강한 사람에서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효과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약을 먹인 2상에서부터 이제 효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2상 임상시험에서는 지금 현재 약을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이걸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량을 먹여봅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동물 실험 결과 어떤 용량에서 보일 것 같다, 또는 사람 일상 임상시험에서 봤을 때 농도가 이 정도 나오니까 효과를 보일 것 같다, 이런 근거하에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량을 선정하거든요. 한 서너 개의 용량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에서 효과가 있는지라는 것을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용량에서 효과 있을 것 같다라는 근거를 2상 임상시험에 넣게 되면 그 다음에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페이스 3라고 하고, 이때는 뭔가 용량을 하나로 픽스를 합니다. 이미 어떤 용량을 주면 좋겠다라는 게 결정이 났으니까는 용량 한정해서 약을 복용하게 되고, 이때는 수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소위 이제 플라세보, 가짜 약과 여기서 만든 약 간의 효과를 비교해서 그 효과를 살펴보게 되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신약이 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허가를 받는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허가될 때까지 수십 개의 임상시험을 하게 되고요. 3상 임상시험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여러 개를 하죠. 근데 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또 FDA나 식약처에서 그래도 안전한지, 지금까지 몇만 명밖에 안 보지 않았냐, 앞으로 환자들이 먹으면서 또 특별한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살펴봐라 해서 4상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4상 임상시험도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위암 환자의 치료제로 개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뭔가 또 다른 질환, 대장암 환자한테도 효과 있을 것 같다 하면 또 임상시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신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위암에 효과 있었으니까 대장암은 당연히 되겠지 하면서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임상시험, 대장암 환자한테 임상시험을 해서 효과 있다, 이런 걸 밝혀야 그 후에야 대장암 환자한테 의사는 처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허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자들, 소위 이제 의사 교수님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제약회사에서 하기도 하고, 또는 FDA, 식약처가 요구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4상 임상시험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상 임상시험의 예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을 입원시킨 상태에서 다양한 용량을 평가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실제 우리나라 유데나필이라는 약을 개발할 때 했던 연구입니다. 논문에 나와 있는 거라서요. 제가 가져온 거고요. 25mg, 50, 100, 200, 300mg의 약을 먹여봅니다. 그래가지고 단 한 번만 먹여가지고 부작용이 없는가, 안전한지를 테스트하게 되고요. 여기서 안전하다 하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용량이 효과 있을 것 같은지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좀 더 압축해서 멀티플 도즈, 매일매일 하나씩 먹어봅니다. 그래서 100mg씩 7일, 200mg씩 7일 이렇게 먹여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도즈로 25에서 300까지 먹였잖아요. 이렇게 연구를 한 이상 그 이후 연구에서는 25에서 300mg 한도 내에서만 약을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일상 임상시험 할 때 이 용량을 잘 정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제약회사가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500ml를 갑자기 먹이고 싶은 거예요, 환자나 한테. 그러면 일상을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500mg을 포함한 일상을 다시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아직 500mg을 먹었을 때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전하다 이외에도 이렇게 약이 흡수되어 있는지 양상을 보는 게 약동학적 그래프가 되겠고요.
반복 투여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얼마나 흡수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또 이제 부작용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걸 살펴보게 되는데, 유데나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발기부전 치료제라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하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건강한 사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1상, 2상, 3상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런 디벨롭먼트 관계를 일상 임상시험을 휴먼 파마콜로지라고 얘기하고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세라피틱 익스플로러터리, 뭔가 치료적으로 탐색한다. 그리고 이제 3상 임상시험을 세라피틱 컨퍼머토리 스터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상 임상시험을 세라피틱 유즈 스터디 이렇게 다시 표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한 게 이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임상시험은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신약 개발해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 하에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고요. 2004년에 임상시험센터라는 것을 병원들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주도로 보급을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쭉 임상시험이 증가했고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막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30개 정도의 약이 국내 제약사들이 소위 신약 개발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천연물 가지고 만든 거 이런 건 다 빠져 있고요. 화합물 신약이라든지 바이오 신약을 기준으로 된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코오롱의 인보사와 CJ 헬스케어가 있죠. 지금 뭐 인보사가 좀 많이 이슈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약들은 전부 고전적인 기존에 알려진 신약 개발 절차에 따라서 개발된 약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발 자체가 10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개발해온 고전적인 방식들이 상당히 현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비용이 너무 증가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소위 우리나라 돈으로 2조, 3조 이렇게 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배울 때 1조가 안 든다고 했거든요. 1조 원이라고 막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 2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너무 신약 개발비가 올라가지고 FDA에서 막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에 벌써 더블로 늘어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약의 개발 성공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신약이라는 약은 기존 현재 팔고 있는 것보다 최소한 동등한 이상을 성능을 보여줘야 합니다. 효과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나와 있는 약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거보다 안 좋으면은 현재 입장에서는 신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효과 있는 거는 효과 있다고 다 신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항상 이런 임상시험 할 때 대조군으로 현재 팔고 있는 신약을 둡니다. 현재 팔고 있는 신약이 아니라 현재 팔리고 있는 약들을 대조로 놓고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신약을 비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효능이. 이렇게 계속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저기서 그러다 보니까 임상시험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대상자 모집도 어렵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게 아예 제대로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많은 병원에서 모집하다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 이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 자료도 2011년 자료잖아요. 이때 이제 2011년에 정식으로 보고된 자료에 이렇게 모집이 어렵다라고 계속 됐고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지 계속 이슈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잘 안 되니까는 임상시험 방법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예전에는 뭐 혈압약이면 혈압만 보자 막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혈압도 보고 뭣도 보고 뭣도 보고 여러 개 임상시험 하나 하는데 여러 개를 보는 거죠. 점점 임상시험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도
참여하다가 뭐 중간에 탈락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점점 많아지고요. 임상시험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 효율성이 떨어졌죠. 신약 개발하는데 엄청난 그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걸 어떻게 타결할 거냐, 얘기를 그냥 맨날 모임할 때마다 하고 있고요. 그거의 하나로 2004년에 FDA에서는 크리티컬 패스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런 위기에 빠진 신약 개발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고 하겠냐 했는데, 당시에는 주로 이제 오믹스 기술들, 지노믹,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메타볼로믹, 아니면 프로테오믹스, 이런 오믹스 기술을 좀 활용하자, 또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생각보다 큰 업적이 나오진 않았고요. 현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믹스 연구를 하고 계시죠. 근데 특출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의료 정보학이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임상시험을 하는데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들, 이 소프트웨어들을 의료 정보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임상시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었고요. 이게 많은 부분들이 클라우드 기반화에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정말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도 다들 알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제가 한번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들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의견이 다양할 수 있죠. 우선 프라이빗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제약회사에서 임상시험 이런 걸 수행하는 과정 중에 얻게 되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오롯이 제약회사 거죠. 자기 건. 그런 것들이 예로 일렉트리컬 데이터 캡처, 소위 이제 임상시험 데이터들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게 있고요. CTMS라는 임상시험 관리 시스템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것들이 또 많이 나와 있고요. 현재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멤버십에 기반해 가지고 뭔가 플랫폼을 만든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제약회사들이, 소위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제약회사 단위로만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적다. 우리가 뭔가 연합을 만들어서 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쉐어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트랜스셀러레이트라는 국제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요즘 신약 개발과 의료 정보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기구인데요. 트랜스셀러레이트라는 데서 제약회사들의 모임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1번으로 다루고 있는 게 Shared Investigator Platform. 그러면 연구자들이 도대체 누가 있냐, 임상시험을 하는 연구자들이 누가 있는가 라는 정보를 쉐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이자에서 자기네가 임상시험에서 얻은 연구자, 어떤 연구자가 임상시험을 잘한다, 또는 어느 병원에 갔던 어떤 교수님이 있다, 이런 정보들이 있고, GSK가 가지고 있는 정보, 또는 이제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그것들을 같이 쉐어하자는 얘기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쉐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사이앱스를 멤버십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도입했다는 사이앱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이앱스도 보면은 각 여러 병원들을 회원으로 등록을 받아가지고 병원들의 데이터를 공유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한번 멤버십 베이스드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데이터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하나 이제 퍼블릭한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임상시험을 등록한 자료들, clinicaltrials.gov, 여기에 미국에서 하는 임상시험 정보는 다 들어있죠. FDA가 이걸 강제하고 있어서 임상시험 하려면은 무조건 이 clinicaltrials.gov 사이트에 본인 회사의 임상시험 정보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이 등록되지 않은 정보는 나중에 신약 개발에서 제외되는 구조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이트에 임상시험 등록하는 게 크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임상시험 할 때 뭔가 웹사이트에 등록한 다음에 해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레지스트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펀메드 같은 논문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쉽게 우리는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또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게 EMR 또는 CDW, CDM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데이터들이 병원에 있고요. 보험공단, 심평원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 데이터로 뭐 제약회사들이 임상시험 하는 중에 만들어진 건데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데이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자 증례 기록서를 개발해서 제약회사들이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수많은 제약회사의 정보들이 이 메디데이터 소프트웨어 안에 다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 자료들이. 이 자료들을 막 분석해가지고 이 메디데이터에서는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면서 작년부터 수많은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제약회사가 어그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약회사 어그리 없이 메디데이터 함부로 쓰면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그리를 받고 이런 신약 개발하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셀러레이트라는 데는 2012년에 이제 결성이 됐는데 이때 그 다국적 제약회사 여러 군데 합쳐서 연구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사이앱스라는 것은 이제 지금 서울대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죠. 병원들 간의 의료 정보를 공유해서 정밀 의료를 도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고 타 병원에서는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쉐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가 약간 궁금하잖아요. 뭔가 병원을 특정해가지고 본다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전체 회원사들의 평균 이런 값으로 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퍼블릭 도메인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민건강 영양조사라든지 검역자료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냥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또는 심평원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그 링크해줘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하겠죠. 사람들끼리의 데이터를 링크해줘서 연구자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달에 이거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통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코아제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코아제타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 특히 이제 심평원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심평원 자료를 다양하게 본인이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분석해가지고 제약회사에게 이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 수가 어떤 특정 약에 대한 환자 수가 어떤지, 뭐 처방 금액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도 있고요. 뭐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처방이 되고 있는지 또는 시계열로 해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다양한 그래프들을 제공하면서 제약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제 국내가 있는 외부 사이트로는 타스캔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0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에서 쫙 끌어다가 이 DB를 구성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 펀메드도 있고 레지스트리도 있고 뭐 병원의 자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구축해서 분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저 타스킨 시스템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한 화면이고요. 그걸 캡처해가지고 한 겁니다. 도대체 이 김민거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몇 등인지 랭크가 나옵니다. 우선 548명의 한국에 있는 당뇨하는 연구자 중에 34등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저는 당뇨를 연구하는 자가 아닌데 제가 당뇨 연구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34등이 나왔고요. 논문은 몇 편을 썼는지 뭘 연구를 몇 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완전 낱낱이 분석이 됩니다. 제 전화번호도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논문에 다 써있죠. 제가 퍼블리시하면 논문 다 써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샅샅이 분석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이용하면 제약회사 입장에서 임상시험 할 때 어떤 연구자한테 맡길지 이런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ODC가 있습니다. 공통 데이터 모델이죠. 이 ODC에서 요즘 우리나라를 많이 하고 있는 리얼월드 데이터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피더넷이라고 ODC, 옴옵CDM, ODC 컨소시엄에서 만든 피더넷이라는 게 국산 플랫폼으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병원들이 이 피더넷에 데이터를 연결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심평원 자료가 여기 이미 올라와 있고, 심평원 자료로 제가 한번 뭔가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의 결과를 보여주더라. 쉽게 이 사이트에 가입만 하면은 심평원 자료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고요. 지금 비용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사이트 같은 경우는 트라이넷 X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핫한 기업입니다. 이 리얼월드 데이터를 이용한 신약개발 임상시험 분야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고요. 병원들의 자료들, CDM하고 동일합니다. 옹업 CDM이나 다 동일한데요. 병원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하는 데 쓰겠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어느 기관, 어느 병원이죠, 병원. 어떤 병원에 환자가 있는가, 특정 환자가 몇 명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싹 분석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당뇨 환자, 그 중에서도 2형 당뇨고, 어쩌고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환자를 임상시험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트라이넷 X 사이트에서 그 조건을 쿼리로 입력을 합니다. 쿼리 입력하는 게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쿼리를 입력하면 그 조건에 맞게 쫙 병원 등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환자가 몇 명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 상위 랭크에 되어 있는 병원에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등록해야만 앞으로 임상시험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병원들이 여기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툴도 제공합니다. 트라이넷 X 어널라이즈라는 툴을 제공해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걸로 빅데이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공급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비주얼리제이션 기능도 보유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유럽에서도 이 비슷한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2011년부터 EHR4CR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이제 유럽에 있는 병원들의 연합으로 구성을 했고,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온 결과물을 인사이트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방금 트라이넷 X하고 동일합니다. 유럽에 있는 병원들이 모여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하면은 어떤 병원에 환자가 많은지 이런 걸 찾지 않겠냐? 그러면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됩니다. 환자가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트라이넷 X에 인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4월에 트라이넷 X에 이게 인수가 되면서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을 총망라한 거대 기업이 지금 생긴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게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럼 앞으로 뭘 할 수 있냐? 트라이넷 X를 지금 와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요즘 신약 개발에서 AI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인실리코 메디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신약 후보 물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임상 시험 과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뒀잖아요.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AI를 쓰는 거죠. 이때도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씁니다. IT 입장에서 AI도 쓰겠지만 그 외에 다양한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들, 데이터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찾게 되는데, 젠트를이란 뭔가 개발해가지고요. 읽기도 어렵네요. 이걸 이용해서 21일 만에 섬유증 및 기타 질환 치료를 위한 6개의 DDR1 저해제 타겟 물질을 발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신약 후보 물질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찾아냈다는 거고요.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기 있는 링크 걸려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사이트에 자세하게 자기네들이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내용들입니다. 7일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뭔가 구축하고 그 사이에 이제 GenTRL이라는 걸 이용해서 돌린 게 한 12일 정도 돌렸더니 뭔가 후보 물질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던 사항들이고요. 이게 이제 AI 쓰니까는 손쉽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뭔가 이런 화학 구조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화학 구조식은 뭔가 우리 몸에 있는 효과를 보일 작용점에 가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AI로 찾아낸 거죠. 우리 몸에 예를 들어 뇌에 작용한다면 뇌에 있는 어느 부위에 특정하게 화학 구조식이 잘 맞는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거고요. 요 물질 가지고 다시 동물에서 간단하게 실험하면은
신약 후보 물질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한두 달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을 볼 수 있다라는 게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할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신테크 바이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어디 학회나 이런 데 가면은 많이 발표하시죠. 신테크 바이오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유전체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상장한다고 해서 상장 후보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슈퍼컴퓨터를 꼭 써야만 될 것 같진 않은데 이런 AI 기술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유전체 빅데이터와 연결했을 때 신약 후보 물질을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개념이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신테크 바이오 자료를 보면은 뭐 독자적인 유전체 빅데이터 및 AI 기술력으로 신약 개발한다 뭐 이렇게 써 있죠.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발표하실 때마다 하신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뭐 이렇게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기밀이신가 봐요. 하여간 이런 기술이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개발할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 테라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테라젠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전체를 가장 많이 분석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제 AI만 한다기보다는 사람에서 검체를 받아서 이 테라젠이라는 회사에서 직접 유전체를 분석하는 장비로 분석을 해주죠. 그럼 그 분석한 자료를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게 되니까 그 다음 신약 개발할 때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서 딥오믹스 하나는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가지고 계시고 이걸로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신답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개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AI와 신약 개발 이거를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데서 한번 그 관심 있으시면은 자료를 좀 더 검색해 보시면은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한번 전체 서머리 하자면요. 우리가 이런 신약 개발하는데 의료 정보는 되게 유용한 도구인 시대가 됐습니다. 현재. 특히나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가 부각이 됐고요. 이걸 이용했을 때 임상시험을 설계한다거나 환자를 찾거나 또는 표준 기존의 임상시험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는 AI 기술을 이용하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알려져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런 분야에 좀 뛰어드셨을 때 좀 자료를 잘 검색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꺼주세요.